저희가 1회 때 유호성 사건을 다뤘어요. 기억나세요? 1회 2회 연속으로. 그래서 김용민 변호사, 김용민 되지 말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랑 주진우 사건도 지금 담당 변호사시고, 예. 세월호 또 관련해서 많은 일도 하셨고, 유호성 씨 관련, 그러니까 정권이 싫어하는 많은 사건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우선 유호성 씨 사건을 한번 쭉 일괄 정리해 주시죠. 새로 밝혀진 게 뭐가 있다고요? 많이 언론에 나오긴 했는데, 뭐, 유우성 사건은 1심에서 무죄 나왔고, 항소심에서 최근에 무죄 나왔고, 현재는 이제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건데, 뭐, 증거 조작. 중국의 공문서를 조작해서 간첩 증거다 이렇게 냈다가 저희한테 딱 걸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사실은, 뭐 국정원의 설명에 의하면 최초 제보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최초 제보자라는 분이, 유우성이라는 사람인데, 그땐 뭐 유가강인데,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뭐 보이부 일을 한다, 남한에서. 그리고 그 좀 있으면 동생도 들어온다. 이런 정보를 최초 신고해서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국정원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네. 제보를 받고 시작했다고 이제. 그렇죠. 그 사람이 혹시 네, 허위 진술을 그 간첩 제보를 최초 받고. 제보자라는 분이 1심에서 증언까지 했었는데 뭐 최근에 알려진 게 이분이 돈을 받고 했다. 심지어는 그 남편이라는 분의 증언에 의하면 복수심에 의해서 이렇게 허위 진술을 했고 돈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최초 신고자이기 때문에 뭐 간첩 신고하면 최근에 5억까지 받잖아요, 보상을. 그러니까 보상금을 노리고 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네. 최초 제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예, 조작이 들어간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그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초 제보자요? 네, 최초 제보자분. 이분 상당히 중요한, 이제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은 우리가 사건을 만든 게 아니다. 신고에 의해서 했다라는 주장을,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최초 제보자가 아주 중요한데, 이분이 2011년쯤에 뭐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탈북자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유우성 씨가 체포된 날, 그날 처음 국정원 조사를 받습니다. 그때 조사 받을 때는 뭐, 유우성의 아버지를 내가 안다? 그리고 유우성의 여동생을 아는데, 북한에서 보이부한테 뭐 뇌물도 주고 이러는 것 같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유우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유우성이 기소되고 나서, 여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뒤에, 검찰이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여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분을 다시 불러요. 근데 이 최초 제보자라는 분이 북한에 있을 때 유우성 씨 아버지랑 잠깐 살았어요. 그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유우성 씨의 아주 속사정을 잘 안다. 아주 신빙성이 높은 이런 사람인 것으로 얘기가 돼서 나왔죠. 그런데 이제 3월 달에 검찰 조사 받을 때는 갑자기 그때 이제 아들인 유우성이라는 사람도 북한 보이부 일을 한다라는 말이 처음 튀어나왔고, 그 이후에 6월 달에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보이부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런데 보이부 일을 하는 간첩행위를 한다라고 해놓고, 그런 간첩행위가 뭐냐라고 했더니 뭐 북한 보이부에 뇌물을 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정보를 넘겼다, 탈북자 정보를 넘겼다, 이건 전혀 상관없고. 아니,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에 뇌물을 주나요? 예. 네,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은 1심에서도 전혀 이제 신빙성이 없는 분이다라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증언을 했기 때문에 별로 이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 당시에는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했어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초 제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네. 방금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유우성 씨가 체포되는 날 당일날 네. 진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전에 진술을 해야 사실은 그게 최초 제보자가 제보가 돼서 유우성 씨를 체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미 체포를 했는데 네. 그날 같은 날 유우성 관련해서 아니면 아버지 관련해서 진술했다는 건 좀 약간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그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증인한테. 그랬더니 자기가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 2011년에 그때 국정원 직원들한테 얘기했다. 유우성 들어올 때. 씨가 뭐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고 조서도 썼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안 나왔죠, 그런 조서가. 사실 이분이 돈을 받고 이제 결국에 증언한 것으로 밝혀졌고 국정원도 시인을 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돈을 받은 시기가 굉장히 절묘합니다.
이분이 원래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처음에 계속 거부했어요. 나는 애기 봐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다가, 다른 탈북자 증인들이 몇 명 나왔다가, 다 신빙성이 깨졌어요. 와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국정원이 좀 안달이 났죠. 그래서 이분이 2번이나 증인을 불출석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증인 신문, 더 이상 이날 아무도 증인으로 안 나오면 더 이상 증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하고 난 그날, 그 한 2, 3일 전에 국정원 직원들이 찾아가서 800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고, 그리고 증인으로 나가달라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내가 최초 제보자, 최초 신고자라는 증서를 써달라 계속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래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받으려면 그 증서가 있어야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 국정원은 증서를 절대 안 써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증언을 하고 나서 며칠 뒤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죠. 돈을 준 시기가 아주 1,800으로 해결이 퉁을 쳤군요. 그렇죠. 그리고 올 2월 달에 동아일보에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하고 나서 또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죠. 근데 국정원에서는 그게 이제 1,800만 원을 건넨 게 신고 포상금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러면은 신고 포상금이면 그에 적절한 절차가 있어야 할 테고, 그다음에 실제로 최초 제보자라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테고, 근데 그런 게 지금 있는 건가요? 그런 거는 일단 없어요. 이게 일단 없어요. 중요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 법령이 없어요.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법령에 좀 모순이 있어요. 그 간첩이라고 신고하면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기소만 되면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탈북자들 사이나 아니면 뭐 누군가가 간첩 신고를 할 때 그냥 막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법령이죠. 그리고 이 보상금을 주려면은 그 사람을 내가 신고했다. 그리고 그 사람 신고된 사람이 기소됐다라는 확인서를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그 사람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신고한 사람은 그 확인서를 받아서 확인서와 함께 포상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1,8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 그 시기에 이분은 확인서라는 것을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신청한 적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돈이 막 들어왔죠. 이거는 포상금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포상금이라고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절차에 위반한 포상금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유호성 사건은 사실상 뒤집을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유호성 씨 사건 자체는. 그러면서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 사정기관들의 반격이 좀 치사한 거로부터 시작돼요. 너무 치사해요. 짜잘하고 치사한 거부터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집회에 나갔던 집시법 위반으로 막 기소를 해버린다든가. 옛날 거 막 이렇게 그렇죠. 끄집어내가지고 막. 기소를 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사법적으로 판단이 나지 않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고 변호사협회에 요청을 해요. 이 사람들 벌 주라고. 근데 보통 변협에 어떤 누군가의 변호사를 그러니까 징계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그 변호사가 실제로 죄를 지어서 기소를 당했을 경우에 요청을 한다고 해요. 그게 관례라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기소 사안도 아니고 자기네들도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들어갔나요 거기에? 저는 빠졌습니다. 다행히. 장경욱 변호사는 알고 보니 들어가셨어요. 중요한 변호사가 아니었어. 근데 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검찰도 사실은 대놓고 유우성 사건 변호인을 건드리지는 못하고 이 사건을 가지고 건드리지는 못하고 이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 중에 제일 미운 장경욱 변호사 여분이죠? 이분을 함부로 하시는 분 국정원을 네. 이분을 다른 건으로 걸었어요. 너무 티나니까 이걸로 국정원 하면 직원을 뭐라 불렀더라? 개새끼라고 불렀더라? 근데 이 사건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엔 다들 말렸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니라고 이거 틀림없이 또 조작해낸 거라고 처음에는 또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김영민 변호사도? 그러니까 뭐 처음 딱 사건 접했을 때 조작이라고 얘기하셔서 또 그러는구나. 그렇죠. 뭐 우리는 뭐 기록도 안 봤는데 조작 얘기하시니까 이분이 또 하나 또 재판에서 지려고 또 이러시는구나. 근데 이분은 직접 고소를 했죠. 예, 맞아요. 이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징계를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별건으로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둘 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징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사람한테 진술거부권 다 인정되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인정되잖아요. 네. 그 변호사는 그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피고인한테 진술거부권을 강요했다. 저희가 볼 땐 강요 아닌데 강요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징계 신청을 해요. 그 변호사가 무죄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당연히 무죄 변론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불리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조언을 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고 그런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을 가지고서 징계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당신은 거부할 권리가 변호사를- 있습니다라고 네. 얘기했다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죠. 그렇죠. 네. 그쪽 표현에 의하면 강요했다. 진술거부를 강요했다. 피의자가 막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막 가라. 말하고 싶어서 뛰어나가는데 붙잡아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묻고. 진술을 번복시켰다. 네. 그런데 아니 피고인이 자기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걸 진술 번복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징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수사 그거는 이제 모 방송사 뭐 방송 얘기해도 되나요? 방송사 이름은? 또 하나. 네. 지난 시간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죠. 그렇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최근에 여관첩 사건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그 사건 역시 이 장 변호사님이 오랫동안 이거 조작이야 주장했던 사건이고 사법적 판단이 끝났어요. 간첩으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졌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이 탐사 보도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장 변호사님이 여기도 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네. 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역을 했어요. 했는데 장 변호사님은 그렇다고 쳐. 워낙 서로 앙금도 있고 오랜 원수 사이니까 그렇다 칠 수 없죠.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치자고. 일단. 근데 그 프로그램을 만든 PD 있죠. PD도 지금 수사 중이죠. 그렇죠. 네. PD. 그 PD가 누구냐면요. 세월호 있죠. 진도 BTS 조작됐다 의혹들 쭉 얘기하고 그 세월호 그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PD예요. 좋아할 리가 하나도 없는 PD인 거죠. 근데 이 PD가 이렇게 수사를 당하는 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일로 당하고 있어요. 네. 어떤 이유로 그걸 당하는 말씀드릴게요. 거죠? 네. 뭐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 검사가 열람 등사해준 기록을 변호인이 제3자한테 소송 목적 이외의 제3자한테 제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 정보를 변호사는 봐도 되는데 변호사가 보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 여간첩 사건 방송을 하면서 여간첩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그 사건이 아닌 다른 간첩 사건에서 수사 기록의 일부를 보여줬고 그게 방송에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 목적 이외의 기록을 누구한테 줬다라는 그 이유로 변호사들을 수사하고 그걸 받은 PD를 수사한 거죠. 그걸 받은 거는 무슨 제목인 건가요? 준 사람을 처벌하는 건 그렇다고 쳐요. 그렇죠. 네. 받은 사람은 사실 처벌 규정이 없어서 사실 이런 탐사 보도 처벌할 수가 프로그램에는 없죠. 그렇죠. 탐사 보도 프로그램은 대부분 그렇게 내부 그렇죠. 자료를 받아가지고 네. 그거를 터트리거나 공개해서 그 언론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했어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대. 제가 이 PD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달라고 한 거 아니야? 나는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자료를 줬는데 이 자료는 묻어둘 수 없는 자료인데 그렇죠. 묻어두라는 말이냐 언론인이 이런 얘기죠. 네. 그 제목 그래서 받은- 뭐라고 건 거예요? 네? 받은 제목- 사람을 처벌할 규정이 그렇죠. 있어요. 그 형사소송법 위반이고 받은 사람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수사 대상도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겁주기용으로 네. 뭐 봐야 교묘하게 그렇게 한 것 네. 같고 사실은 그 수사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지금 막 공개가 됐잖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한 거거든요. 그 그렇죠. 처벌 조항이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하면. 검사는 변호사가 진술거부권 행사하게 하는 거를 처벌하겠다, 징계하겠다 해놓고 자기들은 처벌 규정에 있는 피의사실 막 공표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가가 하는 짓인지 예, 굉장히 좀 열이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차분하게 열이 받으면 어떡해요. 아니, 나름 되게 세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평소에 봤는데 비해서. 이게 제일 목소리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하고 주변에 소위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언론인들하고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사이에 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뭐 고소나 뭐 징계, 수사 이런 것을 당하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와 상관없이 그런 것에 휘말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위축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PD 같은 경우에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할 때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그렇죠. 되고, 칠링 이펙트 예. 생기는 거지.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뭐 장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리가 없지만 그분은 너무 안 그래서 네. 문제고. 일반 변호사님들은 이거 내가 진술거권 행사를 안내하는 게 맞나? 실제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사 사이에 신뢰를 지금 많이 깨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변호사가 피고인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도 되나를 스스로 검열하고 고민하고 위축되게 만들고, 피고인도 내가 저 변호사 말 믿고 진술거권 행사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혹시 나만 된통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이 민변이 그 다른 그 변호사들이 잘 맞지 않으려고 하는 사건들을 많이 맡아왔단 말이에요. 특히 이 정권 들어서.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세월호도 있어요. 세월호에 활약하는 대부분의 관련 변호사들이 다 민변 소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더기로 징계를 요청했잖아요. 받지는 않았지만. 네. 그럼 나중에 세월호 조사위에 들어갈 변호사들도 대부분, 왜냐면 쭉 해왔던 사람들이 그분들이라서 네. 그 사람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근데 징계를 하고 그 징계 사유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그런 작전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목소리 좀 올라갔어. 또 발끈해지는데, 네. 왜냐하면 저희가 민변 세월호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세월호 진상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활동을 많이 거의 했고, 민변에서 다 했어요. 뭐 책도 내고 참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0년 차 이상이어야 돼요. 네. 그런데 저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변호사님 중에 10년 차 이상이 3분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 2분을 징계 신청을 했죠. 그리고 지금 마침 또 새누리당에서는 애국법이라는 것을 들고 애국법.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부시 흉내내는 건데, 이게. 예, 최근에 간첩 사건이 계속 연달아 2건이 무죄가 나왔거든요. 유우성 씨 사건을 포함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간첩 사건은 증거가 뭐 북한이나 중국에 있다. 그래서 증거 수집이 어려우니까 형사소송법의 어떤 증거 법칙을 완화해서 웬만하면 다 증거를 받아주는 쪽으로 해서 간첩은 웬만하면 다 인정하는 쪽으로 하자. 이런 식의 법을 개정하자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제목이 애국법이에요. 예. 제가 볼 때 뭐 망국법 같은데 그런 법을 가지고 오면서 그 차원에서 그럼 이렇게 계속 그 자기네들과 맞섰던 민변 변호사들도 이참에 눌러보자라고 해서 징계 신청 같이 들어간 것이고 그런 법이 진짜로 만들어지고 네. 진짜로 통과되면 김용민 변호사, 성채? 이런 사람들요 살아남지 못해요. 이런 법까지 만들어줘봐. 맞습니다. 좋다는 거예요. 네. 맞는 말씀인 게 저희가 그 사건 초기에 여동생이 나오고 나서 같이 기자회견을 해서 조작이다 이렇게 뭐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바로 국정원이 변호사들 상대로 고소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왔어요. 6억 원을. 그게 이번 주 목요일 날 선고가 있습니다. 내일이요. 그래서 예. 네. 내일이네요. 네. 본인이 그때 예, 저 지금 6억? 네, 6억. 내일 패소하면 제가 지금 어디 가서 그 돈을 마련해야 될지 6억? 모르겠고. 네. 예. 유거려 씨 얘기가 나와서 또 하는 말인데 네. 김용민 변호사 찾아낸 게 하나 있어요. 유거려 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것 중에 전체 내용은 비공개라고 들려드릴 수가 없는데 그중 굉장히 인상적인 혼잣말로 한 말이 그때 그 마이크 지분 능력이 좋아서 잡힌 게 있어요. 그걸 가져오셨는데 그러니까 유가려 씨가 1심 때죠.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1심 때. 이게 유가려 씨가 여동생이 국정원이랑 같이 있으면서 오빠가 간첩이에요라는 증언을 하러 법정에 나와서 오빠 간첩이에요라고 다 진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이것저것 물어볼 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오빠는 간첩 맞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중간에 좀 이상한 얘기를 흘렸죠. 어떻게 들어왔어요? 도강으로 들어왔습니다. 도강? 네. 그러면은 뭐 시간대는요? 들렸어요?
오빠 언제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습니다. 하고 나서 혼자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한숨을 쉬면서. 한숨을 쉬면서. 근데 이걸 여러 번 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도강 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다고 얘기했나요? 또 들리죠? 강을 어떻게 건너냐고 그런 걸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제 준비된 국정원하고 이제 맞춰진 답을 해놓고 혼자말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들어주길 바라는 거지, 혼잣말 하면서. 세 번 말. 김용민 변호사님이 네. 질문하신 거죠? 질문하는 사람은 김용민 저 변호사. 목소리는 저였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총수님을 정말 닮아가시는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바로 저 장면에서 증거 조작이 일어났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게 오빠가, 두만강을 도강에서 들어와서 보이부의 공작원이 돼서 나갔다. 그래서 간첩이 됐다라고 하는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심에서 그게 무죄가 나오니까, 항소심에서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잖아요. 그 위조한 대목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네. 저 때는 저렇게 도강에서 들어왔다라고 여동생이 얘기했는데, 출입경 기록 위조한 것은 통행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바꿔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집요하게 공격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안 사건들 혹은 세월호 관련된 사건들이 대부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인데 이 양반들을 요즘 전방위로 괴롭히고 있다고요. 민변 안에 한 간첩 서너 명 잡히지 않을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저희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게요.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이메일을 다 뒤졌다, 다 확인했는데 다른 사건들과 합쳐서 국가보안법 혐의도 두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거. 민변 변호사를 네. 이제 드디어 간첩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간첩을 변호하다가 간첩이 되는 이게 유신시대 때 이랬거든요. 유신시대 때는 간첩을 변호하다가 변호사가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되고 그랬거든요. 지금 거의 비슷한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변론했던 변호사를 징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기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간첩에다 있는 거죠.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억울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현재 스코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